안녕하세요. 재료강도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모아 쿨럼 파괴 조건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모아 쿨럼 파괴 조건에 대해서 쿨럼 모아 파괴 조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남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취성 재료를 먼저 파괴 조건을 말할 때에는 먼저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최대 수지극력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수지극력의 최대값이 인장강도 또는 압축강도, 즉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면은 파단이 난다라는 그 조건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압축강도를 인장강도보다 압축강도가 보통 큰 경우가 많죠. 이런 압축강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기 어려운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아 쿨럼 파괴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쿨럼 모아 파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에 대해서, 즉 압축 시에 우리가 전단 방향으로 파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45도는 아니지만 대략 20도에서 4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압축에 가했을 때 파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지난 한 5장에서 압축했을 때의 파괴 모드 또는 콘크리트에 대한 파괴, 회주철에 대한 파괴에 대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우리 압축을 했을 때에는 주 수직 응력에 대해서 최대값에 도달하기 전에 전단에 의해서 파단이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쿨럼 모아 파괴 조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서 쿨럼 모아 파괴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점에서는 압축 시에 그와 같이 20도에서 40도의 각도로 파단이 나는 그러한 파괴면을 잘 모사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쿨럼 모아 파괴 조건이 사용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쿨럼 모아 파괴 조건을 간단하게 또 이야기하자면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죠. 그래서 뒤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파괴 포락선이 우리가 현재 재료의 주 응력을 계산하고 주 응력으로부터 모아서클을 그려보게 되면은 가장 큰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장 큰 원과 파괴 포락선이 만날 때 그때 파단이 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어떠한 면에서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2세타C라는 이 각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응력 면으로부터 세타 C만큼 회전된 그 각도에서 파단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쿨럼 모아 서클에 대해서 파괴 변환식을 유도를 했었고요. 35페이지죠. 35페이지에 이 부분 파괴 포락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괴 조건식을 변환하는 식을 유도를 했고, 이 변환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파괴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 포락선이 이루는 인벨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44장으로 다시 오늘 이야기할 46장이네요. 48장 오늘 이제 주수직응력 관계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유도했던 시그마 1과 시그마 3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식은 사실상 가장 큰 원이 시그마 1과 시그마 3에서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특별하게 이런 주응력에 대해서 상대적인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 면에서도 가장 큰 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또는 이제 시그마 2와 시그마 3인 면에서도 가장 큰 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그마 1과 시그마 2, 시그마 3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 정해지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의 우리가 변환식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식으로 변환해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시그마 1과 시그마 2에서 최대 주응력이 발생한다 라고 보고, 즉 모아서클이 가장 큰 원이 이 주 축에서 발생한다라고 보고,
식을 하나 전개하는 거. 또 같은 방법으로 시그마2와 시그마3에서, 그다음에 시그마3와 시그마1에서 이렇게 가장 큰 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세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현재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각 식에는 식이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개의 식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2개씩. 그래서 토탈 6개의 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에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다음 장에 설명드릴 이와 같은 파손 궤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 설명드릴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러한 파손 궤적을 그릴 때는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평면 응력에 대해서 먼저 그려 봤었죠. 앞에서의 다른 파괴 조건 모델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평면 응력을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의 파손 궤적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듯이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평면 응력, 즉 시그마3가 0인 그와 같은 조건에서 파손 궤적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시그마3가 0이라는 조건을 넣고 위의 식을 정리해 보면은 다음같이 A, B, C에 대한 이 세 가지 식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세 가지 식을 각각 그려보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6개의 선들이 클로즈된 이러한 파손 궤적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식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부터 A번식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반대로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A번식이 사용된 거죠. 즉 A번식이 갖고 있는 식은 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적용된 거고요. 자, B가 적용된 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시그마 1이 0보다 크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시그마 2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2번의 식이 사용되었고, 여기서는 시그마 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2번 식이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C번의 식이, 마지막으로 시그마 1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C번의 식이 사용이 돼서 총 6가지의 선이 서로 만나서 클로즈된 이러한 하나의 도형을 이루게 되고, 이런 파손 궤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응력 상태를 가지고 파손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식에서는 사실 압축 컴마가 붙어져 있는 이 프라임이 붙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론적인 압축 강도라는 거죠. 즉 실험에서의 압축 강도 값이 아니고 우리가 이 CM 조건을 통해서 얻어낸 이론적인 압축 강도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이러한 압축 강도로만 식이 표현되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론적인 인장 강도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식을 유도할 때 이론적인 압축 강도를 유도하는 과정과 이론적인 인장 강도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재료 물성값인 m과 타우 i는 이 CM 조건에서의 파괴 조건에서의 이 절편값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제로 물성값이 되겠죠. 이 제로 물성값 두 가지를 가지고 이론적인 압축 강도와 이론적인 인장 강도를 유도했습니다. 즉 이 두 식을 다시 조합을 해보면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즉 이론적인 인장 강도와 이론적인 압축 강도의 식이 관계가 이렇게 돼요. 즉 이 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파괴 포락선을 그릴 때 활용해서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로 표현을 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는데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이 이론적인 압축 강도로만 표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환을 통해서 이론적인 인장 강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평면 응력 상태가 아니고 일반적인 응력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CM 파손 조건으로부터 파손 궤적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실상 입체적으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현재 이와 같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려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총 6가지의 면이 우산 모양을 하고 있고 앞에서의 그림은 시그마 3가 0인 그 단면을 잘라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선이 앞에서의 요 선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이러한 우산 모양을 하고 있고 특징은 우리가 시그마 1, 2, 3가 같은 라인 즉 하이드로스태틱 액시스라는 이 선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 P라는 압축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 즉 시그마 1과 시그마 2, 시그마 3의 마이너스 P라는 응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은 정수압축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정수압축 상태에서 파손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은데 역시나 이 CM 모델에서도 실험과 동일하게 정수압축 상태에서는 파손 모델과 만나지가 않아요. 즉 이러한 표면과는 정수압축 상태에서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파손이 일어나지 않겠죠. 즉 실험에서도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CM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정수압축 상태에서는 파손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그마 1과 2, 3가 같은 이 라인을 지나다 보면은 이 정점에서 하나의 점으로 만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값이 다음과 같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자, 쿨럼b 보호 파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기존의 최대 전자 능력 조건하고 CM 파괴 조건의 그래프가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자 능력 조건은 왼쪽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고 오른쪽에는 CM 파괴 조건을 그려놨어요. 자, 최대 전자 능력 조건의 특징은 연성 제로에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CM 파괴 조건은 현재 시성 제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 능력이 최대가 되는 그 값에서 파단이 난다라고 하는 게 최대 전자 능력 조건이고 CM 파괴 조건은 이러한 주 수직 응력과 전자 능력의 조합으로 파손 조건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CM 파괴 조건에서 이 M이라는 이 재료 물성 값이 만약에 0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식이 왼쪽의 식과 유사하게 돼요. 즉 전자 능력, 최대 전자 능력 조건의 식과 동일한 시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m이 0이라고 하면 이 부분 없고 이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남게 됨으로써 왼쪽과 같은 식으로 단단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즉 최대 전자 능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CM 파괴 조건에서의 특수한 경우라고도 특별한 경우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되는 점은 최대 전자 능력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연성 제로에 사용이 된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CM 파괴 조건에서 M이 0인 조건으로부터 식이 유도돼서 최대 전자 능력 조건식과 유사할지라도 그때에 적용하는 제로는 취성 제로에 적용을 한다는 점이죠.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다시 요약하자면 최대 전자 조건은 CM 조건의 특별한 경우로도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유효응력에 대해서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CM 조건에서도 유효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유효응력이 다음과 같이 이론적인 압축 강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파단이 난다라고 보는 게 현재 CM 조건에서의 유효응력을 유도하는 과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식이 단순하죠. 사실상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던 변환식에서 주 수직 응력 관계식에서 오른쪽 텀에서의 1-m이라는 상수를 나눠주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식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편에 있던 항들에다가 1-m이라는 상수로 나눠주는 값들이 이제 유용력으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세 개의 식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효응력에 대한 식은 세 개의 식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주 수직 응력을 시그마 1과 시그마 2로 활용을 했을 때에는 유효응력 값을 다음과 같이 C12라고 나타내고 있고, 유사하게 다른 식들도 만약에 시그마 3와 시그마 1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하면은 C31이라고 표현을 하고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효응력 값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값을 뽑아내고 그 가장 큰 값이 다음과 같은 파단 조건을 만족할 때에 우리가 파괴가 일어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응력 중에서 최대값을 하나 계산을 해내게 되고, 이 최대값이 이들 중에 최대값이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압축 강도 값에 도달하게 되면 파단이 난다라고 보고, 우리가 만약 이때 안전계수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준은 유효응력 값들 중에 최대값 분의 우리가 이론적인 압축 강도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앞에서도 이제 정수압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손 표면하고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시그마 1, 2, 3를 마이너스 P로 두고 위의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특정한 값들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와 같은 조건을 하나 달아요. 만약에 최대값이 마이너스라는 값을 갖게 되면은 그때에는 위에 있는 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유효응력 값이 0이라고 보고 그때의 안전계수는 무한대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은 이 시그마 1, 2, 3가 마이너스 P라는 같은 동일한 값을 나타내지 않는 범위에서는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 정수압 상태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식으로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 혼동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파괴 포락선의 기울기가 있었죠. 즉 U 값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고 M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세타 C라는 표현식으로도 이걸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튼 우리가 이 파괴 포락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인장과 압축 강도의 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실상 정확하게 의미로는 프라임이 다 붙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인장 강도 또는 이론적인 압축 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즉 실험감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이 값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뮤라는 값이 조금 완만했다, 보통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심하게 보이진 않아요. 즉 회주철에 대한 데이터인데, 회주철에 대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은 뮤 값이 어느 정도 완만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뮤라는 값이 굉장히 가파른 값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즉 뮤 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이 이론적인 압축 강도와 이론적인 인장 강도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세라믹 알루미나라는 재료에 대해서 이러한 파손
파손 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파손 궤적을 봤을 때에도 여기는 이론적인 인장 강도, 여기는 압축 강도가 되겠 텐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압축 강도로 보면 되죠. 이론적인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뮤 값이 크게 되면은 이러한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압축 시의 파괴면을 치성제로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을 가했을 때 회주철이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 대략 20도에서 40도 사이의 각도로 이렇게 이와 같이 파손이 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파손면은 기존의 치성제로를 우리 다룰 수 있었던 최대 주 수직 응력에 대한 모델로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괴 포락선 시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이와 같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압축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장에 대한 모아서클은 없다라고 지금 보시고, 압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모아서클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즉 일축 압축이 되겠죠. 일축 압축 상태에서 유니액셜 컴프레션에 대해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파괴 포락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응력에서 파손이 나게 됩니다. 그거는 주 수직 응력을 축에서부터 대략 세타 C만큼 회전된 각도를 가지고 있죠. 즉 우리가 단축 압축을 하고 있는데 이 단축 압축으로의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세타 C만큼 회전된 이 각도를 갖고 파손면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M 파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압축 시에 파괴면을 예측하는데 적절히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장 시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주철 같은 이 치성재료에 대해서는 인장을 가했을 때 최대 수직응력이 최대값에 도달하는 그 면에서 우리가 파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최대 인장응력면에 수직한 면에서 파손이 나타나고 다음과 같이 오른쪽 같은 최대 수직응력 조건이 잘 맞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CM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이 단축 인장을 가했을 때 파손 면을 살펴봤더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 그래프가 아닌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작은 원을 보셔야 합니다. 단축 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서클을 그려놓고 파괴 포락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파손이 난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대략 세타 C만큼 회전된 각도에서 파손면이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주 응력과 그래서 즉 세타 C만큼 회전된 이 면에서 파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실험과는 맞지 않는 결과를 보이게 되고 기존의 최대 수직응력 조건이 오히려 인장 시에는 잘 맞는 걸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CM 파손 조건은 인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손면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틀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비틀림에 대해서도 역시나 최대 인장 응력의 수직한 면에서 비틀림 파손면이 결정이 되게 되죠. 즉 비틀림 시에 대략 45도만큼 회전된 이 면에서 최대 인장 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면에서 수직한 면에서 최대 인장 응력 면의 수직한 면에서 이제 파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략 이와 같은 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틀림에 대해서 이런 파손면을 이야기할 때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전자 능력으로 표현된 이 식을 주수직 응력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주수직 응력으로 바꾼다는 말은 모아서클에서 단순히 모아서클을 이 전자 능력을 기준으로 원을 하나 그려놓고 최소값, 최대값을 주수직 응력으로 보면 되는 거죠. 사실상 2분의 1 타우 u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M 파손 조건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모아서클을 즉 이와 같은 점에서 이론적인
전달 능력 값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파손이 일으킬 수 있는 전달 능력 값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파괴 포락선과 만나는 이 점이 생기게 되고, 이 역시도 주 수직 응력으로부터 세타 C만큼 회전된 면에서 그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45도만큼 기울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지지만, 사실상 전달 능력 주 수직 응력면의 수직한 면이에요. 최대 인장 응력면의 수직한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장하고도 동일한 면에서 파손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오른쪽 그림의 최대 수직 응력 조건에서의 이 비틀림 시에 파손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비틀림 시에는 인장과 압축에 의한, 그죠? 인장과 압축에 의한 이러한 주 수직 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즉 시그마 1과 시그마 3라는 값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주 수직 응력의 이 수직한 면, 이면이 되겠죠. 이면에서 파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실험에서의 값과 잘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CM 파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타 C만큼 회전된 면에서 이와 같은 파손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그림들은 제가 다음과 같이 비틀림을 가하고 있는 전달 능력이 발생하고 있는 이 모델에서 45도만큼 회전된 각도에서 다시 한번 주 수직 응력을 그려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험에서의 이 비틀림에 대한 이 면과 그 다음에 주 수직 응력에서의 면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여기서 빨간색 라인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 라인이 되겠죠. 사실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다고 하면 이 부분, 이 라인이 여기 빨간색 라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CM 파손 조건에서는 그 라인이 파손면이 살짝 세타 C만큼 회전된 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또는 이 라인으로 그리겠습니다. 이 라인으로 그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회전된 면으로 CM 조건을 나타내고 있고, 이건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니까 실제로는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이 비틀림 시에도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CM 파손 조건은 기존의 실험에 대한 파손면을 예측할 수가 없고,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이 오히려 더 잘 맞는 경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M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압축 시에는 CM 파손 조건이 잘 맞지만 인장과 비틀림 시에는 최대 수직 응력 조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취성 재료에 잘 맞는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이 더 잘 맞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장과 비틀림에 대해서는 이러한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의 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노트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에 이게 원래 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직 응력 조건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CM 조건하고 여기도 또 오타가 있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수직. CM 파괴 조건하고 이러한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을 조합할 필요가 있겠죠. 즉 기존의 CM 조건 같은 경우는 압축에 잘 맞고, 또
이 최대 수직 응력 조건 같은 경우는 인장과 비틀림에 잘 맞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수정된 CM 파괴 조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지고 있죠. 기존의 두 가지를 가지고, 즉 여기에서도 이 수직 응력 조건 같은 경우에도 인장에 대해서만 잘 맞고 압축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으니까 인장 부분만 우리가 고려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만.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정된 CM 파괴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정된 CM 파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다시 인장하고 비틀림 시에 어느 정도 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된 모아 파괴 조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장 시의 파단은 실험에서의 인장 강도 값에 도달했을 때 파단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MM 모델에 대해서 CM 모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이 이론적인 인장 강도 값에서 파단이 났는데, 실제로 이 이론적인 인장 강도 값이 기존의 실험에서의 실측을 한 인장 강도 값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모델을 인장 강도 값을 기준으로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장 강도 값을 자르고 다음과 같은 이 라인을 우리가 수정된 파괴, 요 라인을 우리가 수정된 CM 파괴 조건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편의상 이제 앞으로는 그냥 수정된 CM 파괴 조건을 MM이라고 부를게요. MM 모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인장 시의 파단을 실제 계측했던 인장 강도 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단이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인장 시에 압축 시에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론적인 압축 강도나 또는 실제 이 이론적인 압축 강도가 기존에 실측했을 때 실험에서의 압축 강도와 거의 값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비틀림 시에도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 MM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손을 예측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기존에는 이와 같은 타우 뮤 프라임에서 파손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 즉 여기서 이제 비틀림은 시그마 1과 마이너스 시그마 2 이와 같은 관계식에 대해서 선이 다음과 같은 파괴 포락선을 만났을 때에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점에서 파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타우 U라는 값이 기존에 우리가 수정되지 않았던 CM 조건에서의 타우 U 프라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오른쪽 그림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비틀림을 응력을 가하고 있을 때 타우 U 프라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파괴 포락선 식이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 세타 C만큼 회전해야지만이 그와 같은 파괴 포락선 식에 도달하게 됐던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파괴 포락선 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파란색 선이 다음과 같은 빨간색 라인 인장 강도 값에 도달했을 경우, 실측에 하는 인장 강도 값에 도달했을 경우에 그때의 전자 능력 값을 우리가 타우 U로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는 파괴 포락선 식과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장 강도 값에 도달하는 이 전자 능력 값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MM 조건에서는 파괴 포락선 식의 인장 또는 비틀림 시에 강도 값이 도달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측한 이 인장 강도 값에 도달한 값으로 해서 파손이 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손 면 역시 세타 C만큼 회전된 면이 아니고 우리가 주응력이 시그마 UT, 즉 인장 강도 값에 도달하게 되면은 파손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되지 않고 현재 그 주응력 면에서
바로 파손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MM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은 인장과 비틀림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축 응력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괴 포락선식을 보게 되면은 시그마 i라는 값이 존재하게 돼요. 즉 이론적인 실측했던 인장 강도 값하고 기존의 CM 모델이 만나는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시그마 1은 시그마 UT라는 값, 즉 실험에서의 인장 강도 값에다가 시그마 2는 사실상 시그마 i가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3가 0이라는 조건, 이 세 가지의 응력 상태를 가지고 기존의 파괴 포락선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괴 포락선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하나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으면은 이론적인 압축 강도 값, 이건 알려져 있는 값이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제로에 대해서 제로 물성치인 인장 강도 값, 실험에 대한 값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 값, m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값을 알게 되면은 시그마 i라는 값을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예제에서 이 시그마 i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MM 파괴 조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MM 파괴 조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3차원 주축에다가 여러분이 공간상에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우산 모양이 아니고 끝에 이와 같이 잘려진 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파손면 3개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세 개의 잘린 면으로처럼 보이게 되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네요. 아무튼 이 세 개의 추가적인 파손면 이 도입이 됨으로써 그로부터 잘려져 있는 면 3개가 생기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 MM 조건에 대해서도 정수 압축에 대해서 파손면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파손이 되지 않는 그 기존의 실험값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MM 조건에서의 제로 물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CM 조건이 아니고 MM 조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상수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즉, 첫 번째는 기울기 값이 되겠죠. 뮤 또는 파이 또는 또 세타 C 또는 M에 대해서 어느 것 중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해주게 되면은 다른 파라미터들은 사실상 이 하나 결정된 파라미터에 독립적이지 않은, 즉 하나의 파라미터만 결정되면은 네 가지 값을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편값 역시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기울기값 절편값은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냐,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 예제 7.7을 한번 봤었죠. 즉 3축 압축 시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고 이 데이터로부터 파괴 포라선식을 만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만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 파라미터 두 개가 결정이 됐었죠. 여러분들이 예제 7.7을 확인해 보시면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압축 인장 강도 값은 사실상 이 절편과 기울기 값을 알고 있으면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MM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장 강도 값을 실험에서 측정한 값으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이론적인 인장 강도 값이 더 이상 의미가 있지 않고 MM에서는 실제 계측했던 이 인장 강도 값을 기준으로 파손이 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 값인 시그마 UT 값이 필요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압축 강도 값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계산되어 계측한 압축 강도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값으로도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 내용이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 값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사실상 MM 조건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MM 조건에서의 유효용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M 조건의 유효용력은 두 가지의 유효용력을 동시에 활용을 해요.
첫 번째는 CM 파괴 조건에서의 유용력 값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C1, 2부터 C3, C3, 1까지 이 세 가지의 유용력 값들 중에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되고 이로부터 안정계수를 구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최대 수직응력 파괴 조건을 도입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인장 파트에 대해서만 도입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즉 세 개의 주응력 값들 중에 최대값을 뽑아내게 되고요. 이 값이 실제 계측했던 실험값의 인장강도 값과 비교해서 우리가 안정계수를 계산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 값들 중에서 압축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압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최대 수직 응력 조건에서는 0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안정계수도 무한대로 보게 되는 거니까. 즉 그 이유는 우리가 인장 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이 잘 맞지만 압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계수를 뭘 사용하면 되냐? 안정계수가 현재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CM 조건에서의 안정계수와 그 다음에 최대 수직응력 조건에서의 안정계수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활용하면 됩니다. 안정계수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가장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안정계수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MM 모델에서는 안정계수는 이 두 가지 값들 중에 최소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앞에서도 정수압축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CM 파괴 조건에서의 유용력 값이 0으로 처리가 됐었죠. 또 최대 수직 응력 조건에서 역시나 정수압축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유용력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럼 0이 된다고 하면은 이 안정계수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식을 활용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최소값을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0이라는 값을 도입하고 나머지 값들 중에 최대값으로 우리가 안정계수를 평가하면 되겠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에 대한 수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사실상 이 기존 식에서 역수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 대신에 최대값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예제 7.8 같은 문제에서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7.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인데 인장 강도는 214, 그다음 압축 감도는 770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이 경우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압축 시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파단이 대략 세타시가 37도만큼 확인이 되었네요. 자, 이때 우리가 MM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이 기울기 값인 m과 시그마 i라는 값을 계산해 봐라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세타 c라는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타 c라는 값을 통해서 파이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파이는 대략 16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m이라는 값은 사인 파이 값을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0.2756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그마 i라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론적인 압축 강도 값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 값, 그리고 이 기울기 m이라는 값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 식이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현재 실측했던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고 있는데, 이 이론적인 압축 강도는 없죠. 하지만 이론적인 압축 강도는 실제 계측했던 압축 강도와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압축 강도 대신에
우리가 기레이 캐스트 아이언에서 실측하고 있는 압축 강도 값을 도입해서 각각의 값을 넣고 결정해 보면은 대략 마이너스 39.3 메가파스칼이 계산이 됩니다. 잠깐 5분간. 자, 두 번째 문제는 샤프트의 다이아미터가 30mm인데 여기에 이제 500Nm의 토크가 가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 MM 모델을 통해서 세이프티 팩터를 한번 결정해 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어 스트레스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봉에 대해서 토크가 발생했을 때 샤프트에서 발생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교재 뒷장에 보시면은 그와 같은 조건에서의 응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펜딕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전달 능력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전달 능력을 결정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94 메가파스칼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 능력이 발생을 했지만 사실상 시그마 X랑 시그마 Y는 인플레인상에서의 노멀 스트레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94.3을 모아서클을 그려보게 되면은 최소값은 주응력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은 94.3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이 사실 잘 알고 있을 거지만 현재 여기에 94.31메가파스칼이 전달 능력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응력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아서클을 그리면 여기만 시그마 2, 시그마 1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값은 94.31, 여기는 마이너스 94.3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응력을 여러분들이 결정해 놓고, 시그마 3는 역시나 인플레인상에서는 0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응력을 결정한 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유효응력 값을 결정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C12부터 C31까지 결정하고 이 값들을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고요. 이들 중에서 최대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 줘야겠죠. 최대값은 260메가파스칼 결정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론적인 압축 강도 또는 그냥 압축 강도와 비교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비를 따져 보니까 2.96이라는 값이 나타났네요. 즉 현재 응력 상태에서 대략 2.9배를 하더라도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MM 조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응력의 최대값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주응력의 최대값은 94.31메가파스칼이죠. 이거를 인장 강도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안전계수를 뽑아내게 되고, 이 두 개의 안전계수 중에 최소값을 우리가 MM 모델에서의 최소값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5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봉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압축이 대략 100kN으로 발생을 한다. 즉 압축이 발생하면서 토크가 원래 있던 값 500Nm로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동시다발적인 복합응력 상태에서의 파손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역시나 동일하게 압축 그런 응력 상태에서 주응력을 여러분이 계산하시고요. 주응력을 계산하는 과정은 사실 이전 장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즉 그러한 응력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응력을 계산한 다음에 동일한 과정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주응력으로부터 우리가 CM 조건에서의 유효응력 값들 3개를 계산하고 그 중에서 최대값을 뽑은 다음에 이 최대값을 압축 강도랑 비교함으로써 안전계수를 계산하게 되죠. 또 MM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을 활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응력 3개 중에서의 최대값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인장 강도 값과 비교해서 안전계수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안정계수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제 7.9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제 7.9 같은 경우에는 그래나이트 락이에요. 그래나이트 락에 대한 테이블 7.1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로 물성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로 물성값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제로 물성값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러한 블럭에 전자 능력을 가했을 때 얼마 정도의 전자 능력을 가해야지 파단이 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즉 모든 방향으로 현재 압축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50메가파스칼로 X1, 시그마 1, 2, 3가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자 능력을 가해서 파단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러한 전자 능력을 일으켰을 때 파단은 얼마 정도의 전자 능력이 발생했을 때 파단이 나겠는가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자 능력이 계속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최소 전자 능력을 찾아내는 거죠.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 전자 능력.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압축 강도를 알아야지만이 무언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압축 강도는 사실상 앞에서 이 그래나이트 락에 대한 제로 물성값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정확 계산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25 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응력 성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시그마 x, y, g는 마이너스 p로 그 다음에 타우 x, y는 존재하고 다음에 나머지 시어 스트레스는 0이 되겠죠. 그래서 x, y 상에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가 존재하게 되고 시그마 g로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응력 성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주응력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현재 이 타워 XY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로 두고 이거를 변환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50 플러스 마이너스 타워 XY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3는 현재 시그마 G 방향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그마 G 자체가 시그마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3는 마이너스 150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1, 2, 3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유용력 값을 계산하고 유용력 값들 중에서 최대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세 가지 유용력 값을 모두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딱 보니까 시그마 1과 시그마 2에서 최대 최소 값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즉 모아 서클을 그려봤을 때 아래에 있는 모아 서클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아 서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5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50 플러스 타우 xy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타우 xy가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1과 시그마 2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12 2에 대한 유용력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C12 2에 대한 유용력 값식을 도입을 하고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안정계수를 뽑아낼 텐데 안정계수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살짝 변환해 볼게요. 변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즉 원래는 안정계수는 유용력분의 이론적인 인정 압축 강도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 대신에 유용력 값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계수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안정계수가 1이 되게 되면은 파손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알고 있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1-m은 우편으로 옮겨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1-m에 대한 값 그리고 압축 강도 값 그 다음에 안정계수가 1이 되면은 파손이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넣고 미지수인 타우 xy를 찾아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34.6 메가파스칼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최종식을 가지고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이
MM 모델에서의 사실상 이제 여기서는 CM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MM 모델에서의 안전계수가 2라고 한다고 하면 안전계수가 2라는 의미는 이제 파손이 나지 않고 응력을 2배 이상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타우 xy를 찾아보게 되면, 즉 이와 같은 식을 풀면 되죠. 150 타우 xy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타우 xy 플러스 0.824 마이너스 300, 이거는 마이너스 0.824. 예. 안전계수 2, 압축강도 125를 넣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게 되면 타우 xy가 129.1 메가파스칼이 계산이 됩니다.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CM으로 쓰겠습니다. 사실 CM 모델에 대해서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안전계수를 넣고 동일하게 계산해 보면은 타우 xy는 127.2 메가파스칼 파스칼이 결정이 돼요.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현재 우리가 앞에서 이제 7.9죠. 이그젠플 7.9를 푸는 과정에서 안전계수가 1일 때 파괴가 났었고, 그때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타우 xy는 134.6 메가파스칼이었어요. 즉 3축 압축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3축 압축 상태에서 전단 능력이 가해져야지만이 파단이 나는 거고, 이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값은 생각해보니 대략 134.6 메가파스칼의 강도 응력을 가해줘야지만이, 전단 능력을 가해줘야지만이 파단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값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은 안전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전단 능력이 이 파손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취성제로, 또 뭐 취성제로 아니더라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정수 압력보다, 이 정수 압축보다는 전단 능력에 의해서 파단이 훨씬 더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예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 파손 모델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이 파손 모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성 제로인지 취성 제로인지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파손 모델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